안녕하세요, 시네스터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조직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라는 거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혹은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모여 있어서 해결해야 될 과제, 그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의 파트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면 공동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지? 일, 과업이라는 것들을 구분해보고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겨야지 가장 그 아이의 잠재력까지 활용하여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일을 할당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여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일이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잘 맡기기 위해서는 일을 분석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일을 잘 관리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 간호라는 거는 간호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업무 수행 모델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간호 조직도도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간호 업무 수행 모델들, 간호 전달 체계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 종류별로 구분해 보시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조직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얘기하는 과정에서 공유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조직 문화, 여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이렇게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화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이렇게 개념화 시켜서 이해를 시킨다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직화, 여러분들 친구랑 창업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번 해까지는, 올해까지 우리 이것을 해야 돼. 이거 하기 위해서 너는 뭘 해야 되고 나는 뭘 해야겠지. 나는 누구 만날게, 너는 뭐 해라. 이런 거 정할 거 아니에요. 다 조직화예요.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어떤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오가나이징입니다. 그럼 그 결과 뭐가 나오겠어요? 조직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결해내야 되는 과업들,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활동들을 분류하고 누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도 정합니다. 그리고 친구랑 단 둘이 창업하는 경우 말고 현대사회에서 조직은 얼마나 규모가 커요. 여러 사람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인지 이런 권한관계 설정하는 것도 다 오가나이징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화입니다. 조직화 개념을 묻는 문제 13년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 사이에서 일을 구분하고 권한관계 서게하고 일을 할당하는 게 다 오가나이징인데, 이 조직화를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지는 원칙들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도록 하는데, 우리가 계층제의 원리부터 나오는 이 5가지 원리, 조직화의 기본 원리는 13, 14, 15, 18, 19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적 없지만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이 구분해내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제의 원리는 일단 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성 간이 누가 윗사람이고 누가 아랫사람인지 위계의 간, 위계를 정하는 거예요. 위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 정도에 따라서 직무를 등급화시킨다. 부장의 직무가 있고 과장의 직무가 있어요. 그러면 부장의 직무는 과장의 직무보다 더 위에 있는 직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여기에서는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는 아랫사람이 있고 윗사람이 있는 것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입장으로서는 수직적인 차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상하 계층 간이 있고 그 상하 계층 간에 직무상 지휘 감독을 서게 하는 것이다. 이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라면 아랫사람에게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게 바로 윗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랫사람은 당연하게도 내 위에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나는 이 사람의 감독을 받아야 돼, 명령을 받아야 돼, 내 업무는 이 사람에게 보고해야 돼 라는 게 정해지는 거예요. 계층제의 원리에 의해서. 통솔범위 원리랑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통솔범위의 원리라는 것은 한 사람의 상관이 몇 명의 구성원을 관리해야지 가장 적정한가에 관련된 원리예요. 우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상관이 적정원의 구성원만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범위라는 게 넓어질 때도 있고 좁아질 때도 있어요. 내가 리더인데 내 능력이 너무 우수한 거예요. 자질이 너무 뛰어나서 정말 많은 구성원들을 한 번에 동시에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통솔 범위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층은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계층이 많이 발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우수해서 바로 내 밑에 이 100명의 구성원 다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자질이 부족해서 100명을 다 관리하지 못하고 나는 5명만 관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통솔 범위는 좁아지는 것이고 이 나머지 구성원들 관계에서도 다 계층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층은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솔 범위가 좁아지면 계층은 많아진다. 즉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장점 볼까요? 누가 누구한테 명령 내려야 되는지 명확하죠? 명령 통일되는 것이고요. 의사결정의 통로가 되고요. 권한의 통로, 책임 위임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고 이 의사결정은 누구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권한이 있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통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랫사람이 스스로 어떤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령받아서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고 아래에서 복종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조직은 안정성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 조직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조직을 이끌 수가 있어요. 내 명령을 따라라 라고 하면 아래로 쫙 전달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구성원은 이 위에서 내려온 명령대로만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의 입장으로서는 안정성이 도모된다 해요. 자, 그런데 단점은 경직성이 초래돼요. 이 구성원이 가장 아래 피라미드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병원에 보면은 간호사가 가장 말단인데 우리 가장 피라미드 아래 단계에서는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환자를 대하고 기업에서는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밑에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환자 보호자를 대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이거를 해결해 나갈 때에는 내가 권한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봐야 돼 위에. 고객한테는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권한이 없어서요. 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 사람도 권한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위에 다 보고해야 되고 위에 사람은 생각하겠죠. 야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아래 명령 떨어지는 것대로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이 상황에서 발생되는 환경적인 변화에 융통성 있게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딱딱하죠. 경직성이 초래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내려온 그 명령 자체가 이 상황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책상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이 일어난 직접적인 환경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적절한 그런 명령이 내려올지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속한 응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지 않은 응대를 통해서 환자가 불만족한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게 계층제의 원리가 강하게 적용될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아랫사람 윗사람 있고 그 사람 명령 따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딱딱하겠다. 그죠? 그래서 융통성 있는 인간관계를 저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이 아랫 구성원의 입장으로서는 위에 명령 지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직화의 기본 원리 중에서 권한과 책임, 의무 정도에 따라서 공식 조직을 형성하는 정도로 상하 등급을 설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배하는 이런 원리는 무엇인가? 뭐겠어요? 계층제의 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층제의 순기능은 물어보고 있어요. 순기능은 장점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장점. 자, 1번. 조직 구성원의 소속감을 증진시킨다. 이 관료제의 전형이 계층제의 원리인데 아랫사람이 있고 윗사람이 있고 이렇게 딱딱하게 이 숨막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속감이 증진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겠다. 그죠? 2번. 내외 환경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보고해야 되고 명령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늦죠. 그래서 신축적인 대응이 어렵다. 자, 3번. 조직 내 감독을 통한 질서가 유지된다. 질서가 유지되지. 너는 내 명령 따라야 돼. 그리고 나는 명령 따르겠습니다. 하고 입사하는 거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됩니다. 4번. 개인의 창의력과 자율성이 증진된다. 증진 안 되죠. 저해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왜곡, 누락, 편중이 감소된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의 경로가 명확해요. 이 선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내가 윗사람이야, 내가 얘네들이 아랫사람이야. 그 말을 하는 거는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공식적인 조직이 있고 공식 조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조직이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조직에서 나오는 것들. 그래서 계층제의 원리가 강하게 적용되었을 때는 의사소통이 왜곡되거나 누락되거나 편중될 확률이 적어요.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이런 조직 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조직들이에요. 예를 들면 입사 동기들 혹은 친한 언니들 관계들, 그런 사람들은 계층제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나오는 의사소통들이 소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친한 언니들 혹은 입사 동기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들, 예를 들면 야, 저 사람 조심해. 저 언니한테 인계 줄 때에는 절대 이런 단어 쓰면 안 돼. 그러면 완전 급발진한다.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올 때 우리가 비공식적인 조직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잖아요.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럴 때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전달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왜곡되고 누락되고 편중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층제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 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는 이까지 문제 풀어보실 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공식적인 비공식 조직도 배울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 여러분들 충분히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의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솔 범위의 원리예요. 통솔 범위의 원리는 한 사람의 그 통솔자라는 그 리더가 진도 감독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수가 몇 명이어야지 우리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그 관리자가 구성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수는 달라져야 되는 거지, 그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는 목표를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의 보시면은 한 사람의 통솔자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수 혹은 조직 단위의 수예요. 그래서 업무의 형태, 과정, 기술의 수준, 직원의 수준, 이런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언제 좁아지고 언제 넓어지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서 계층이 많아지게 되면 같은 조직 안에 있는 사람 수는 정해져 있는데 계층이 많아진다? 그럼 통솔 범위는 좁아지는 거고, 계층이 좁아진다? 그러면 그만큼 통솔 범위는 넓어진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선 이외의 상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통솔자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자가 굉장히 자질이 뛰어나고 능력이 우수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의 구성원을 관리, 지도, 감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핏통솔자, 구성원. 리더가 관리해야 되는 그 구성원 자체가 자질이 굉장히 우수하면 뭐 별다른 관리 기술이 필요 있겠어요? 그냥 알아서 잘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리더가 여러 명의 핏통솔자를 지도,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성원이 자질이 뛰어나다? 리더의 입장으로서는 통솔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독할 업무의 성질이 정해져 있어. 표준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고 반복적이야. 내가 출근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딱딱딱 나와 있으면 관리자가 매번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성은 알아서 하겠지. 그거 알아서 보고. 그렇기 때문에 통솔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조직 방침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면은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침을 알고 있다라면은 그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입장으로서는 조직 방침이 명확할 때 통솔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막료. 막료는 우리가 다른 말 스텝이라고도 합니다. 이 스텝이 있고 없고, 막료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리더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텝, 막료라는 애들이 하는 일은 라인, 우리 그냥 기본적인 조직을 라인 조직이라고 해요. 그런 조직들이 일하는데 지지 조언해주는 역할을 해요. 리더의 입장으로서는 내가 전부 다 이런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내 일의 일부분을 떼어가서 지지 조언을 해주니까 리더의 입장으로서는 일이 줄죠. 그러니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구성원의 수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통솔 범위 넓어집니다. 그런 막료의 지원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리적 분산 정도가 낮아서 한 지역에만 있다. 지역적이다 라고 하는데요. 구성원 수 100명이 서울에 모여 있어요. 그럼 100명 모두를 관리자 1명이 지도 감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회사에 100명이 있는데 이 회사의 업무 특성상 전국에 흩어져야 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흩어져야 돼. 흩어지다 보면은 이 100명이 한 지역에 있을 수는 없고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되겠다. 그죠? 흩어지게 되면 서울에서 관리자 혼자서 이 흩어져 있는 전국적인 구성원을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리더가 다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 리더가 봐야 되는, 지도 감독해야 되는 구성원 수는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만큼 줄어들겠다. 그죠? 한 지역에 모여 있는 것보다는 줄어들 거예요. 뭐 10명, 20명, 30명, 10명 뭐 이 정도에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명 대비 통솔 범위 좁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 장소가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통솔 범위 좁아진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솔 범위 원리에 따라서 관리자의 통제 폭이 좁아지는 경우는 통솔 범위 좁아지는 경우는 같은 말이다. 그죠? 언제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업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다. 그러면 통솔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했어요. 매일 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특별히 관리해줘야 될 게 없어요. 통솔 범위 넓어집니다. 2번, 조직의 계획과 방침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것도 관리자가 개입하게 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미 사전에 약속되어 있는 방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구성원들은 할 것입니다. 관리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언제 좁아지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명확하다.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는 구성원의 입장으로서는 내가 이 평가 기준 이까지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고 명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폭은 넓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스텝백에서 업무상 조언과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것도 통솔 범위 넓어지는 케이스죠. 조직의 계획, 지시, 명령이 모두 구두로 전달된다. 구두로 전달된다? 어떤 명확하게 방침이 있거나 표준화되어 있다라면은 업무를 할 때 주로 문서화되어 있을 거예요. 문서화되어 있지 그것을 구두로 전달하게 되면 저때 저렇게 얘기한 거 맞아? 그때 뭐라 그랬더라? 라고 다시 한번 문서로 작업해야 되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잘 작업했나 안 했나 관리자는 한 번 더 관리해야 될 것이고 즉 통솔 범위는 좁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 지시, 명령, 구조가 구도로 전달되어 있다? 구두로만 전달되어 있으면 관리할 상황이 그만큼 많아진다. 통솔 범위 좁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의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통일의 원리고요. 명령은 한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구성원은 단일한 명령 계통에 따라서 직속 상관에게만 명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사가 있고 구성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부서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이 구성원은 이 선에 따라서 이 라인에 따라서 직속 상사에게서만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업무 결과는 이 사람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옆에 부서 상사는 나에게 명령할 일이 없어야 되고요. 내 업무 결과를 옆에 상사 부서에게 보고하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이런 원리가 조직화에 적용되는 게 명령 통일의 원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명백하죠. 누가 누구에게 일을 지시했는지 알기 때문에 책임 소재도 명백해요. 그리고 부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죠.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조직 구조상 내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명령 계통의 일원화로 업무의 혼란을 막고 의사 전달의 효용성이 확보된다. 내 말을 따르게 되어 있지 내 옆에 부서 사람 말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성원의 입장으로서는 무슨 일을 해야 돼 도대체? 나보고 뭘 해라는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내 직속 상관의 말만 들으면 돼요. 자, 그리고 조직 관리자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통합과 조정이 가능하다. 피라미드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조직 전체 관리자는 최상위 계층일 거예요. 이 사람의 명령을 통해서 저 하위 계층의 구성원에게 명령이 전달되고 이 명령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관리자 입장으로서 봤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직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통합과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기능적 전문가의 영향력이 감소됩니다. 우리가 옆에서 지지 조언해주는 그런 스태프, 그런 막료의 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직에서 이 구성원에게 어떤 식으로 지지 조언했을 때 이 구성원의 입장으로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직속 상사에 있는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지지 조언을 받을 수는 있지. 그러나 직접적으로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 사람들의 지시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성원의 입장으로서는 이 라인에 있는 직속 상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직속 상관이랑 이 지지 조언해주는 스텝, 막료랑 의견이 다를 때에는 갈등이 있을 때에는 이 구성원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직속 상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적 전문가의 영향력은 감소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횡적 조직 간의 조정이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직속 상관의 말을 듣다 보니까 우리 부서가 중요해 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 말만 잘 들어야 돼요. 옆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바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 부서 간, 횡적 조직 간 조정이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조직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적응하기 어렵다라는 거, 권한 위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권한을 다들고 있어요. 의사결정할 권한을 다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이라는 거는 피라미드 구조 제일 말단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환자, 보호자를 직접 응대한다라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권한이 없다 보니까 다 위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명령 받는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변화에 적응하는 거, 대응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응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권한 위임이 일어나야 돼요. 권한 위임이 일어나서 분권화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고 여기에서는 명령 통일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된 조직이다라고 봤을 때에는 위쪽에서 상위권에서 명령을 다 들고 있는 경우고 아래 구성원은 명령을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구조에서는 융통성 있게 적응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행정의 분권화를 저해한다. 권한 위임을 저해한다. 같은 말이에요. 권한 위임이 일어나면은 분권화 일어나게 됩니다. 집권화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층에서 모두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구성원들의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데 권한을 위임하자라고 해서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분권화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분권화 권한 위임은 명령 통일의 원리가 적용된다라기보다는 명령이 내려가는 그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한을 위임해서 아랫사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라야 돼 라는 원리는 이런 분권화 권한 위임을 저해하여서 행정지연을 초래하게 되죠. 다 보고해야 되고 명령받아야 되는 시간이 걸려서 행정지연을 초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의 원리는 분업 전문화의 원리예요. 분업이라는 거는 업무를 굉장히 세분화하여서 나누고 그 성질별로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부문화하는 거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곰인형 하나를 만드는데 한 사람이 곰인형 하나를 전체를 디자인도 하고 원단도 떼우고 바느질 다 해서 눈, 코, 입 붙이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디자인하는 사람 디자인만 하고 그다음에 재단하는 사람은 재단만 하고 그다음에 눈 붙이는 애들, 팔 붙이는 애들, 다리 붙이는 애들 다 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질별로 구분해서 가급적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업무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한 사람이 하나의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간 동안에 여러 사람이 각자 한 부분만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생산성을 창출해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관리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를 성질별로 구분해서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일만 시키는 원리가 조직에 적용이 됩니다. 이 복잡한 업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고민형 예를 들어서 그렇지 우리 기업이 이끌어 나갈 때에는 그 기업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생산직 업무도 있고 마케팅 부서도 있을 것이고 회계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업무 성질별로 구분하여서 가급적 한 가지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그 사람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맨날 그 일만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눈 감고도 그 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형 눈알 붙이는 게 바느질하는 게 어렵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전문화 되어가지고 눈 감고도 인형 눈알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 규모가 확대될수록 업무의 내용은 점점 복잡해지는데 그 한 사람이 인간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잘 해내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조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자 한 사람이 가급적 한 가지 업무를 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하다 보니까 업무는 굉장히 단순화되었고요. 기계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 일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구성원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최선의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업 전문화될수록 보다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라는 장점에서 이 원리가 조직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단점은요. 같은 일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너무 단순한 업무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흥미가 상실되고 우리가 인형 하나를 다 만들어 봐야지 이제 다른 모양의 인형도 만들 수가 있는데 계속 눈만 붙이다 보면은 그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능력 개발이 당연히 어렵겠다. 그죠? 예,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업무를 세분화하여서 분업한다라는 거는 조직 내 단위 간 조정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산부는 생산부, 마케팅부는 마케팅부, 회계부는 회계부. 우리 부서만 잘해보자라고 이렇게 분업화되어서 있는 일들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전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거지? 이 전체의 균형, 전체의 통합을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부서만 생각하는 이런 부서 간 이기주의가 팽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업무가 중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조직의 입장으로서도 한 사람이 그냥 인형 하나를 다 만들어버리면 우리 들어가는 재료가 바늘 같은 경우에도 바늘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눈알을 10명 붙여라, 10명은 팔을 붙여라, 10명은 다리를 붙여라 이렇게 되면은 바늘이 30개나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자원이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인형 얼굴을 봤는데 인형이 눈도 잘 붙여져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 귀도 있고. 자, 그런데 인형 모양이 이상해. 얘 도대체 왜 이상한 거야? 조화가 이상해. 근데 조화는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잘못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야? 책임을 회피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 부서 안에서의 일들만 강조하게 되면은 우리 부서는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조직의 목표를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우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랑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조직은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 부서는 없어지게 되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어느 부서에 이것을 책임을 지게 할 것이냐. 이 부서가 너무 분업화되어 있다라면은 결국은 하나의 목표 통일이 안 됐을 때에는 어느 부서의 책임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서라는 거는 하나의 조직의, 거대한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단 업무를 나눴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데 이 조직의 하나, 거대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조직이 망하는 거고 부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속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 부서를 잘 조정을 해서 그 목표를 조직의 목표, 조직의 하나의 그 목표로 통일해라 라는 겁니다. 공동의 목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 간, 하위 체계 간의 노력을 기해라, 통일해라 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원리는 분업 전문화의 원리랑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조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통합하고 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직화의 원리 중에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행동을 통일시키고 집단의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함으로써 조직의 존속과 효율화를 도모하는 원리는 이렇게 했을 때에는 계층제의 원리 당연히 아니고 명령 통일 아니고 통솔범위 아니고 조정의 원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의 원리, 목표 통일의 원리랑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조직화의 원리 5가지 배웠던 거 여러분 하나하나씩 다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